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해외 자파를 수입해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연 매출은 수십억에 달할 만큼 나름 잘 나가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 차에서 썰밤 자주 듣는데요. 듣다 보니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통쾌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세라에서 1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대신 2살 터울의 언니와 4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외롭지 않게 컸죠. 이후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반 회사로 취업했어요. 제조업을 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저는 홍보 업무를 담당했죠. 나름 굴곡없다면 굴곡없다고 할 수 있는 제 인생이 망가진 건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귀게 됐어요.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에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좀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애 초엔 누구나 그렇겠지만 마냥 좋기만 했어요. 남편은 그 나이 또래 남자들답지 않게 다정하고 섬세한 편이었고요. 늘 제게 져주는 편이었거든요. 문제는 연애한 지 3년쯤 지나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우물쭈물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만 글쎄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있잖아. 실은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나 위로 누나들이 좀 많은 편이야. 남편에게 누나가 2명 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큰 누나를 엄마처럼 따랐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 저희 집도 그렇고 딸 아들인 집은 너무나 흔했기에 남편네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몇 명인데? 2명 아니야? 아니 그 2명은 아니고 그럼 3명? 아니 그게 실은 5명이야. 뭐? 5명? 3명도 4명도 아닌 5명이라니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그런 건 저희 부모님 세대에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남편네도 딸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어물어물 넘겼었거든요. 아니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그동안 계속 누나가 둘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아무 말 안 했던 것뿐이야. 그게 그거지.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이건 엄연한 거짓말이야. 알아? 미안해 자기야. 그치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나들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알면 자기 도망갈 거라고 했단 말이야.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해명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배신감마저 느껴져 한동안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지지고 볶고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단순히 누나들이 많다는 이유로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남자와 이별하긴 쉽지 않더군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면서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자 결심했어요. 남편네 가족들이 워낙 인원수가 많아서 따로 식당을 예약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웬걸 제 생각과 달리 다들 너무나 좋은 분들이더군요. 특히 남편에게 엄마나 다름없었던 큰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사과부터 했어요. 미안해, 미정씨. 재호한테 얘기 다 들었어. 일부러 거짓말하라고 시켰던 건 진짜 아니야. 그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해.
사실 누나만 다섯이라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혹시라도 미정 씨가 재호랑 만나면서 편견 가질까봐 되도록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설마 둘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오래 만날 줄은 나도 몰랐지 뭐야. 재호가 미정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하고 나서야 아차 싶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재호한테 얼른 얘기하라고 했던 거야.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했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내가 대표로 사과할게. 큰 시누이가 저랑 나이가 띠동갑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중하게 격식을 갖춰 사과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대뜸 화부터 낸 것 같아서 반성 중이에요. 누나가 다섯이라는 게 뭐 죄도 아닌데. 사실 그걸로 감정이 상했다기보단 오빠가 저를 내내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지. 3년을 만났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지. 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정말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 연애 때부터 굳이 누나가 다섯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첫째 시누이의 얘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포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오빠가 일부러 저를 속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재호가 맨날 미정씨 노래를 부르기에 얼마나 괜찮은 여자일까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더 좋은 사람 같네. 꼭 우리 재호랑 결혼해서 한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 큰 시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로 저를 환영해줬고요. 그건 다른 시누이들이나 시매부들도 마찬가지였네요. 사실 저희 집은 남매끼리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각자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연락도 잘 안 했고요. 명절 때나 얼굴 보고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모님들도 무뚝뚝한 편이라 드러내놓고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고요. 반면 남편네 식구들은 오래전에 시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가 우애가 대단히 남달랐어요. 시누이들은 결혼 후에도 같은 지역에 모여 살았고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사는 본가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살림을 봐주고 서로서로 챙겨주더군요. 그렇게 오순도순 복작복작 지내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참 순진했었죠. 며느리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봐야 피 섞인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시누이들은 신혼 초부터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시아버지가 집을 해줬는데요. 남편 직장을 핑계로 시댁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그러자 시누이들은 시댁을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도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냥 조용히 찾아와 안부나 묻고 가면 몰라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화장실 청소는 왜 안 하냐? 어찌나 참견을 해대던지.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그러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당시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시누이들은 전부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뭔지 은근히 저에게 회사 그만두는 걸 강요하더라고요. 어차피 애 생기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냥 일찌감치 그만둬. 그깟 푼돈 벌어서 뭘 한다고. 맞아.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법이야. 듣자 하니 우리 재호 아침에 빵 먹여 보낸다면서? 둘째 시누이의 말에 제가 미처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다른 시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재호 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엔 밥에 된장국 먹어야 하는 앤데? 그깟 빵 쪼가리 먹고 어떻게 힘내서 일을 해? 그러니까 말이야. 어쩐지 남자들 결혼하면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우리 재호는 나날이 말라가더라니. 동서,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채호 아침엔 꼭 밥 먹여서 보내. 맞아. 애가 착해서 말을 못했는가 본데 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흰 쌀밥 먹어야 하는 애야. 장이 약해서 밀가루 같은 건 소화 잘 못한다고. 시누이들의 압박 아닌 압박에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려야 했어요. 심지어 몰랐는데 그동안 첫째 시누이가 남편 점심 도시락을 싸줬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몸에 안 좋다면서요. 우리 채호가 장이 많이 약하거든. 아토피도 좀 있고. 그래서 되도록 외식은 지양하고 집밥 해먹이려고 노력 많이 했어.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꼴값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 만나면서 외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햄버거나 피자, 치킨 같은 기름진 패스트푸드에 맵고 짠 음식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멀쩡하기만 했는걸요. 하지만 시누이 앞이니 그냥 내내 하고 말았는데요. 시누이가 제게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도시락 준비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재호도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도시락을 싸는 것도 그림이 웃기잖아?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이젠 동서가 좀 고생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어렵게 돌려 거절했는데도 큰 시누이의 의지는 단호했어요. 오히려 제가 얼른 직장을 그만두라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군요. 동서는 일을 꼭 계속 해야겠어? 솔직히 평생 직장할 만큼 대단히 좋은 회사도 아니잖아. 벌이도 우리 재호 버는 거에 비하면 푼돈이고.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랑 집안 살림이 우선돼야지. 자꾸 직장 핑계로 안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어른인 내가 보기엔 그리 좋지 않아. 아니면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뇨.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럼 우리 재호 내조랑 살림에 신경 좀 써줘. 사실 지금 우리들 사이에선 동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 도대체 여태껏 친정에서 뭘 배운 건지 모르겠다고. 살림 젬병이라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대놓고 절 비난하니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라도 도시락을 싸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제야 큰 시누이의 구겨진 미간이 좀 펴지더군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밥은 밤에 미리 전기밥솥에 예약 걸어두면 되고 반찬 몇 개만 후딱 만들어서 싸면 되니까. 하지만 큰 시누이의 말과 달리 남편 도시락 싸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직장 점심 도시락 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하랴, 아침 차리랴, 도시락 싸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처음에는 나름 요리책 보면서 공부도 하고 반찬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싸봤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려면 새벽 3시엔 일어나야겠더라고요. 저도 5일을 일하는 직장인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면서부턴 저녁 때 먹었던 반찬과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뭐 시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웬걸 며칠 뒤 어느 주말 큰 시누이가 시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커피와 다과를 내가니 바로 남편 도시락 얘기를 꺼내더군요. 동서, 엊그제 싸준 우리 재호 도시락 말이야. 동그랑땡이랑 미니 돈가스 그거 시판 제품 같던데 맞아? 네? 아니 그게... 말했잖아. 우리 재호 위장이 약해서 인스턴트 제품 함부로 안 먹인다고. 그리고 채소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김치도 일반 김치는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백김치로 담아주라 했잖아. 시누이들은 제가 남편에게 싸준 도시락 메뉴를 줄줄이 꿰고 있었어요. 눈물이 쏙 빠지게 잔소리를 들은 뒤로 시누이들이 가자마자 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요. 정말 기막히게도 남편은 매일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큰 시누이에게 메뉴 보고를 했더군요. 아니 당신 미쳤어?
그걸 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해?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뭐 어때서 그래? 당신이 이만큼 정성을 쌓아줬다 자랑할 겸 보낸 건데. 당신 누나들이 그거 보고 나 잘했다 고생한다 할 것 같아? 오늘도 와선 인스턴트가 왜 그렇게 많냐? 채소 반찬을 더 늘려라.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지 마. 알겠어? 아니, 어떻게 그래. 누나들이 도시락 뭐 먹었냐 맨날 물어보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맘 같아선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며느리로서 그게 되나요, 뭐. 결국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 반찬을 신경 써 만드는 수밖에요. 그렇다 보니 일이고 뭐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더라고요. 결국 임신 준비를 핑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누이들이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전업주부가 된 뒤로도 남편 밥상과 도시락을 차리는 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하필이면 또 넷째 시누이가 결혼 전에 영양사 일을 했거든요. 수시로 집에 찾아와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오늘은 남편 뭘 먹여 보냈냐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무리 정성껏 상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도 돌아오는 건 비난밖에 없었어요. 영양소 균형이 안 맞는다느니 그건 남편이 싫어한다느니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았죠.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는데요. 별반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왜 그 자기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남편은 누나보이였어요. 자기 누나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잡혀 살았죠. 제가 시누이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화를 내봐도 돌아오는 건 영양가 없는 대답뿐이었어요. 우리 누나들 성격 알잖아. 내가 뭐라고 한다고 어디 들을 사람들이야? 오히려 내가 자기 편 들면 상황만 더 나빠질 거야.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난 계속 당신 누나들한테 시달리기만 해라 이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막말로 누나들이 뭐 나쁜 마음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살림 선배로서 당신 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도와준다는 건 뭐 반찬을 해준다거나 설거지를 거들어준다거나 그런 걸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 당신 누나들 우리 집에 매주 둘씩 셋씩 짝지어 와선 손 하나 까딱 안 해.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먹는다고. 그러면서 커피 타와라 과일 좀 깎아오라 시키는 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앞에서 우리 누나들 욕 좀 그만 좀 해. 내가 당신 앞에서 처남이랑 처형 욕하면 자기 기분이 어떻겠어? 욕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근데 욕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언니랑 동생이 당신한테 뭘 했다고. 평소 연락 한 번을 안 하는데. 당신 누나들이 나한테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알겠어. 그만 좀 해 제발. 누나들한텐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시누이들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혔고요. 살림을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로 실컷 부려먹는가 하면 남편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지 감시하기 바빴죠.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졌고요. 그만큼 잠자리도 소원해져서일까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시누이들은 그것조차 제 탓을 했네요. 아니 동서, 몸에 뭐 하자 있는 거 아니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어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혹시 딸 우리들 몰래 피임하거나 그런 거야? 아니에요. 피임은 무슨... 그냥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마냥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신혼 초이나 그런 거지. 이제 좀 있으면 결혼 3년 차인데. 우리 재호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타고났거든. 우리 큰언니가 하나 있는 남동생이라고 어릴 때부터 음식이며 피부에 닿는 옷이며 엄청 신경 썼고. 그래서 재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막내 시누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편 문제가 아니면 뭐 결국 제 문제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저도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그건 뭐 검사해봐야 아는 거죠. 저도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 되바라진 대꾸에 시누이들의 눈매가 순식간에 뾰족해졌어요. 자기들끼리 한참을 뭐라고 속닥거리더니만 이내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라 하더군요. 남편이 제 말은 몰라도 자기 누나들 말은 또 귀신같이 잘 됐잖아요. 그 주 주말에 바로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남편 정자수가 너무 적고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무정자증은 아니지만 자연 임신 확률이 몹시 낮은 편이라고 하대요. 병원에선 바로 인공수정을 권했는데요. 남편은 또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군요. 일단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번... 네? 하긴 부부끼리 얘기를 좀 해보셔야겠죠. 그럼 집에 가서 두 분이서 상의 한번 해보고 다시 연락주세요. 의사는 가족끼리 상의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 두 사람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말하는 그 가족이란 게 다름 아닌 시누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큰 시누이에게 전화했고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나 다름없다는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큰 시누이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눈물까지 흘렸죠. 물론 저 역시 자연 임신은 어렵다는 말에 충격을 받긴 했어요. 저도 여느 기혼 여성들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엔 뭐랄까, 난임의 원인이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더군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시누이들을 보면서 내심 쌤통이란 생각까지도 했고요. 하지만 시자 붙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참 상식 파괴 수준이더군요. 시누이들은 남편의 정자 문제를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우리 재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행여나 엄마 없는 티 난다는 소리 들을까봐 어려서부터 진짜 신경 썼어. 조미료나 인스턴트 안 먹이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근데 무정자증이라니 말이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동서랑 결혼하면서 환경이 확 달라졌기 때문 같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동서 결혼 초에 우리 재호 인스턴트 엄청 먹였었잖아. 요리할 때 그냥 시판 조미료나 설탕도 엄청 쓰고 외식도 자주 하고. 아니 그거야 한때 잠깐 그랬던 건데. 저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그 사람 음식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형님들이 맨날 검사하니까 알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그런 걸 잠깐이라도 먹었으니 몸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재호가 말은 다 안 해도 자네랑 결혼하고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자네가 우리 자주 찾아오고 이런 걸로 엄청 뭐라고 한다면서? 어떻게든 제 탓을 하려는 시누이들을 보고 있자니 참 없는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를 옹호해주긴커녕 말없이 듣고만 있는 남편도 너무 짜증났죠. 결과적으로 시댁 식구들은 인공수정이라도 해보자며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을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될지 자신이 없었어요. 오냐오냐 자란 남편은 지금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인데 육아라고 같이 할까 싶었고요. 시누이들은 시누이들대로 애 키우는데 얼마나 참견을 해댈지 안 봐도 뻔했죠. 마침 남편도 그런 인위적인 임신에 대해선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었어요. 원체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높더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더 자연 임신을 기다려보기로 했네요. 어쨌든 의사 말에 따르면 남편이 완전히 무정자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 시누이들의 등살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삼시세끼 남편 밥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남편 입는 옷이며 침구까지 전부 천연 세제로 손빨래하게 했네요.
다 피부에 직접 닿는 건데 세탁기로 하는 건 못 믿겠다면서요. 그럴 거면 자기들이 직접 하든가. 요즘 세상에 빨래를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덕분에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자정쯤에나 잠드는 일과가 반복됐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매일같이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며 잠들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불행은 끝이 없었어요. 난임병원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만 직장에서 해고됐지 뭐예요.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회사가 인원 감축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였어요. 워낙 오냐오냐 자라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일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뒤로 시리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돌리면서 부지런히 이직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그게 전부 다 잘 안 됐나 봐요. 언젠가부터 매일같이 방 안에 들어박혀 한숨만 푹푹 쉬었고요. 하루 종일 술 퍼먹는 거 아니면 게임만 해댔죠. 당연히 저희 부부 둘의 생계에는 적색 경보가 켜졌어요. 그동안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을 붙잡고 당장 이번 달 보험비 낼 돈도 없다. 쌀도 사야 한다 하소연해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할 만큼 했다면서 짜증내고 회피만 할 뿐이었죠. 그럼 어떡해. 아무도 날 뽑아주질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막노동을 할 순 없잖아. 왜 못해? 가장이면 그런 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진짜로 통장에 10원 한 푼 없다니까? 당장 말일에 보험비며 공과금이며 빠져나가는데 어떡하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해뒀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 그 연락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동안 뭐든 일을 좀 하라니까? 대리기사 일이든 배달 일이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많잖아. 말이 쉽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서 대리까지 달았던 몸인데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냐고. 남편은 막내라서인지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저희 친정이며 시누이들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눈치가 보여서 더는 손을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제가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물론 이전처럼 번듯한 회사 다니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생각보다 사회는 결혼에 경력 단절된 기혼녀에게 냉정했거든요. 이런저런 회사에 이력서를 내봐도 연락이 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네요. 그렇다고 남편처럼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급한 대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한 잡화점에서 판매 점원으로 일하게 됐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런저런 잡다한 한국 소품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영어가 좀 돼서 나름 판매 실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사장님이 어쩌다 자기네 가게에 이런 귀한 인재가 들어왔냐면서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 사장님이 저희 엄마 또래의 여자분이었는데요. 나름 그 지역에선 알아주는 큰손이었어요. 잡화점 말고도 이런저런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시내에 크게 의류 매장도 여러 개 갖고 있었고요. 해외 주방용품 파는 일도 하셨죠. 그런 분과 같이 일하다 보니 보는 눈이 좀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여러모로 배운 게 많았죠. 몰랐는데 저도 꽤나 야망 있는 여자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사장님과 둘이 술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어요. 저도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사장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미정씨 기억나?
첫날부터 바로 가게 앞에 나가서 영어로 호객행위 하면서 손님들 불러 모았던 거. 그게 어디 보통 깡따구로 될 일이야? 내가 그때 딱 알아봤잖아. 아, 얘 보통 얘기가 아니다. 전 그냥 뽑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랬던 건데 좋게 봐주신 거 맞죠? 아유,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정말 흔치 않거든. 미정 씨 보면 나 어릴 때 생각나기도 하고 뭐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렇게 미정 씨가 대놓고 사업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뭐든 말만 해. 사장님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해외 주방용품 가게를 담당하게 됐어요. 직함은 매니저였지만 사장님 대신 물건 셀렉부터 수입 통관 판매까지 다 도맡아 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 책으로 열심히 유통사업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실제로 매장을 운영해보니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결국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사장님에게 조언을 구해가면서 어렵게 매장을 키워나갔죠. 다행히 제가 주부다 보니 물건 보는 센스는 있어서요. 제가 해외에서 구해오는 물건마다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이전에 회사 다닐 때 홍보 관련 업무를 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렇게 일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집에 들어박혀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요.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개수대에 담가놓지 않는 사람이었죠. 늦은 밤 피곤에 쩔어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고 왔어? 나 얼른 밥 줘. 배고파. 얘기하고는 했어요. 뭐라고 해봤자 소득 없는 싸움만 되니 저도 그냥 말없이 밥을 차려주곤 했는데요. 그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우겨넣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그나마 남아있던 콩알만한 정마저 싸그리 사라져버릴 정도였죠.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면 헤어져야 할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남편이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면서 싸고 들기 바쁜 시누이들도 지긋지긋했고요. 하지만 당장 이혼을 하기엔 여러모로 걸리는 점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겁이 났네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일에 매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피였던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자청해서 더 늦게까지 야근하고는 했네요. 그렇게 한 3년을 일하고 나니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미정씨, 이제 슬슬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때? 네? 독립이요? 그래, 미정씨 원래 꿈이 뭐였어? 자기 사업 해보는 거였잖아. 뭐 생각해둔 거 없어?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그래, 뭔데? 사장님이 해외 여기저기로 옷 보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도 같이 가끔 따라다니다 보면 짜투리 천을 그냥 버리는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재질도 좋고 무늬도 다양해서 우리나라 주부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싸게 떼다가 뭐든 해보면 어떨까요? 실크 같은 건 스카프나 손수건을 만들어서 팔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면직물은 주방 장갑이나 테이블보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나름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영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웬걸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서 놀라워하더군요. 그리고 될 것 같다면서 돈은 자기가 지원해 줄 테니 한번 해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그렇게 저는 사장님에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남편이나 시누이는 사장이 돈을 빌려준다 하니 딱히 말리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지지나 응원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누이들은 일한답시고 살림에 소홀하지 말라며 눈치나 줬죠. 실직한 남편 대신 열심히 돈 벌어오는 게 누군데. 생판 남한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요. 어쨌든 다행히 사업은 부침없이 바로 성과가 나왔어요. 제 예상대로 우리나라 주부들은 국내에 넘는 다양한 디자인의 질 좋은 원단을 보면서 열광했고요. 해외 공장들은 공장들대로 버리던 짜투리 원단을 푼돈이나마 받고 팔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죠. 원자재를 워낙 싸게 납품받아 오니 아무리 저렴하게 팔아도 통장엔 절로 돈이 쌓였어요. 반년 만에 바로 사장님한테 빌렸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았고요. 그러고도 통장엔 계속해서 억소리 나는 돈이 들어왔죠. 그쯤 되니 저랑 직원 한두 명이서 일하는 건 힘에 부쳐서요.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도 10댓 명을 더 뽑았어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사장님이니 대표님이니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남편도 언젠가부터 제 사업에 부쩍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만 기겁을 하더군요.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냐면서요. 아니, 당신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많이 모으긴 뭘 많이 모아. 일이네. 왜 남의 통장을 멋대로 보고 그래? 아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남이야? 여튼 이 돈이면 나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는데? 그치? 희희낙낙하며 되묻는 철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집에서 놀고 먹겠다 이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이제 슬슬 뭐라도 해봐야지. 아니, 회사에서 날 안 뽑아주는데 어떡해. 나도 당신처럼 사업이나 해볼까?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사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려나? 못해도 수억은 들 텐데 그거 당신이 보태줄 수 있지? 뻔뻔하게 제가 번 돈을 탐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괘씸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남편을 꽁으로 먹여 살릴 순 없잖아요. 집안 살림도 다 제가 하는 마당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만 있던 말을 마침내 꺼냈어요. 여보, 우리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사람처럼 경악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갈라서? 막말로 우리 서로 길게 대화 한 번 안 나눈 지 오래됐잖아. 오늘도 당신이 내 통장 보고서야 말 좀 섞은 거지. 부부 사이에 스킨십도 아예 안 하게 됐고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당신 참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남녀 사이가 천년만년 불같기만 하겠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 다른 부부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 뭐 다른 부부들이 어찌 사는진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내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 어? 말해봐.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이러는 거냐고 지금. 급기야 남편은 제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해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더군요. 다른 놈 생긴 게 아니면 뭔데? 아, 지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인데 당신은 이제 나가서 일하고 돈 좀 번다고 이러는 거구나?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만 할 때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린 게 누군데? 당신은 양심도 없어? 양심 운운하는 그 말만큼은 저도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뭐? 양심?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처럼 집에서 꽁으로 놀고 먹었는 줄 알겠다? 내가 회사를 관두고 싶어서 관뒀냐고. 당신 누나들이 하도 닥달에 대서 억지로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그렇게 출근시켜놓고 나면 당신 누나들 우르르 몰려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잔소리 해대고 그럼 난 또 눈치 보면서 종종거리며 빨래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사는 게 아니었어. 지옥 같았다고.
근데 당신은 회사 그만두고 어떤데?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고 있잖아. 당신이 언제 한번 설거지라도 해줘봤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밥 차려달라고 투정이나 부렸지. 내가 호구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옛날엔 당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거든. 내가 사랑했던 건 연애할 때의 당신이지 지금의 당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는 길게 말 섞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참나,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럴 필요 없어. 내 마음은 확고하니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들은 척도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저와 대화 나누는 걸 피했죠. 분명 시누이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상하게 별 말이 없더라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조용한 나날들이 흘러갔네요. 마침내 폭풍이 불어닥친 건 제가 제 명의 통장을 확인하면서부터였어요. 복잡한 게 싫어서 사업 수익을 전부 통장 하나에 관리했는데요. 통장에 10억을 넣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2억씩 이체가 됐는데 어디로 갔나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시누이들 명의 계좌더군요. 바로 남편을 불러 추궁했어요. 모르쇠로 일관하던 남편은 은행 CCTV를 확인했다 거짓말하니 바로 미안하다면서 싹싹 빌더군요. 당신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건 미안해. 근데 나도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누나들이 당신 그렇게 성공했는데 어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냐고 좀 뭐라고 해야지. 내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미리 손 쓴 거라고. 그 정도 돈이야 금세 또 벌 거 아니야. 사업 잘 돼가고 있잖아. 남편의 그 뻔뻔한 말에 꼭지가 돌았어요. 아니, 시누이들이 뭐 해준 게 있다고 각자 2억씩 무려 10억을 받아가? 당신 이거 도둑질이야. 알아? 도둑질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다고. 나 실직하고 당신도 집에서 살림만 할 때 우리 먹여 살린 게 누군데. 누나들 나 때문에 고생했어. 사람이라면 보답해야지. 그러니까 그 보답을 왜 내 돈으로 하냐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참나, 이혼하자고 한 내 말 잊었어? 이제 우리 부부 아니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거라고. 근데 내 돈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시누이들 계좌로 보내? 그것도 10억이나? 당신 누나들이 당신 실직했을 때 그만큼 도와줬으면 또 몰라. 끼케야 쌀 사다 주고 반찬 좀 해다 준 건데 그걸로 10억을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되겠다. 당신 누나들 지금 어딨어? 당장 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할 거야. 저는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바로 시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군요. 이대로 제 돈 10억을 꿀꺽할 생각이라는 게 너무 뻔해서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남편을 닥달해 시누이들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제가 시켰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당장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캐내. 안 그럼 진짜 이혼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어차피 남편과는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협박했어요. 멍청한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맘이 바뀔까 싶어서 얼른 자기 누나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제 전화는 그렇게나 안 받던 인간들이 남편이 걸자 제깍 받대요. 우리 재호,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했어? 누나, 혹시 지금 어디야? 어디긴, 지금 땡땡 호텔이지. 야, 우리 재호 덕에 누나들이 이렇게 호텔에서 호강을 다 해본다, 야. 누나들 호캉스 간다는 게 오늘이었구나. 그래,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재호 너도 오려면 와. 방 하나 더 잡으면 되니까. 옆에서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피같이 번 돈으로 시누이들이 호텔에서 편하게 놀고 있을 걸 생각하면 절로 우라같이 밀었어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차를 끌고 호텔로 향했어요. 남편이 쫓아오려는 걸 단칼에 끊어냈고요. 혹시 시누이에게 연락해 제가 간다는 걸 알리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또 협박했죠. 호텔에 도착해 차를 주차하자마자 바로 로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있다는 스위트룸으로 돌진하려고 했는데요. 웬걸?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방에 있는 게 아니고 호텔 커피숍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식구들 사이로 웬 모르는 중년의 남자가 하나 껴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 그 남자를 둘러싸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폼이 뭔가 있다 싶더군요. 그래서 발소리를 낮추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워낙 지척이라 그런지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닿더군요. 근데 들리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기함할 만한 내용이었네요. 일단 저희가 동생 시켜서 통장에 있던 10억은 따로 빼돌렸거든요. 근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잖아요. 이때 더 받아낼 수 있는 거 맞죠? 글쎄요. 재산 분할이라는 게 10년 이상 살았고 또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서요. 동생분이 실직하고 여태까지 취업을 못했다고 했죠? 그건 그런데 그것도 다 그년 때문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그년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살아서. 심지어 그년이 전업주부로 있을 땐 내조에 소홀해서 우리 동생이 불임까지 됐었어요. 10억이 뭐야? 100억을 받아내도 모자라다고요. 역시나 시누이들은 제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걸 알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의 정체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아내분한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째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뭐 건덕지가 없어요. 동생분 말과 달리 따로 남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엄청 해픈 년이라고요. 갑자기 이혼하자는 거 보면 분명히 남자가 따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 잡히는 게 없어서. 그럼 따로 남자를 붙일 수는 없어요? 꽃뱀 같은 남자로다가 섭외해서 작업 좀 걸면 되잖아요.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계획 좀 세워봐요. 맞아요.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흥신소 직원이었어요. 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조작하기 위해서 따로 시누이들이 섭외한 거였죠. 제 돈으로 호텔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따위 작당 모의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래도 나름 한 가족으로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흥신소 사람과 둘러앉아 제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계획을 짜고 있는 시누이들을 보니 배신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충격에 사지가 덜덜 떨리고 비명이 나올 것 같아 간신히 입을 틀어 막았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충격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도 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시누이들과 그 흥신소 직원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따로 사진까지 몇 장 찍어뒀죠. 그리고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네요. 맘 같아선 당장 그 자리에 뛰어들어 시누이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순간의 분노는 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사업에 성공하려면 돈을 쓸 때는 팍팍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혼 역시 다르지 않았죠. 저는 일부러 대한민국 제일 가는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남편과 시누이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 것도 절도죄의 명의 도용으로 소송을 걸었네요. 이 사실을 안 남편과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냐면서
저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더군요. 아니 동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굳이 변호사 끼고 왜 소송을 하냐고? 그리고 그깟 10억, 우리가 그동안 동서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푼돈 아니야? 그 돈을 나눠준 게 그렇게 아까웠어? 한 가족끼리? 참나,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피 같은 돈 10억을 가져가? 결혼하고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살림 거덜내, 지들 동생 삼시세끼 잘 차려 먹이고 옷도 전부 손세탁하라고 구박해. 내가 얼마나 식모처럼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10억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거든? 어머, 지금 우리한테 반말하는 거야? 내가 못 빼어먹은 집안인 줄은 진작에 알아봤지만 못 빼어먹은 건 너네들이지?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흥신소 사람 만나서 없는 외도사실 만들어내려던 거 모를 줄 알아?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린 그런 적 없거든? 처음에 시누이들은 흥신소 사람과 작당 모의한 걸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해둔 파일을 틀어주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걸 또 언제 음침하게 몰래 따라붙어서 녹음했어?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니? 이걸 주게? 변호사 말이 이런 것도 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더라. 니년들이 내 돈 탐낸다는 증거라서? 어디 두고 보자고. 누가 이길지. 저는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길고 지리한 소송 과정에도 지치지 않고 온 힘을 다했죠. 그 결과 저는 남편과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고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시누이들과 제 재산을 탐낸 점 등이 인정돼서 제 재산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또 저 몰래 가져간 그 10억도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왔죠. 근데 그 사이 시누이들이 제 돈을 참 많이도 써댔더라고요. 1억인가가 비었는데 그건 시누이들이 빚을 내서 돌려줘야만 했네요. 뒤늦게 돈이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며불며 사정하는데 제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1원도 안 미치고 전부 다 받아냈죠. 재판이 끝난 후 남편과 시누이들은 뒤늦게 절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기 바빴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시누이들을 욕하면서 앞장서서 제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동안 당신이 우리 누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별 도움 못 돼준 거 미안해. 당신이 나 다시 받아만 준다면 누나들하고 당장 연 끊을게. 응? 잘못은 다 누나들이 했지. 난 뭐 당신한테 못한 거 없잖아.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뭘 했어? 어? 나 나름 괜찮은 남편 아니었냐고. 참나. 뭐? 괜찮은 남편? 너 여전히 주제파악 못하는구나.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 남편이야. 몰랐니? 여보, 왜 그래? 진짜 나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누이들이 네 도시락이며 빨래 가지고 되도 않는 시집살이 시킬 때 너 그냥 가만히 있었지? 왜? 넌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몸만 편하고 좋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참고 같이 살아준 건 네가 가장으로서 그래도 고생하는 거 알았으니까야. 근데 너 실직하고 나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허구한 날 우는 소리만 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쳐했지? 내가 집에 쌀한톨이 없다고 하소연해도 모르쇠로 일관했잖아. 여보, 그건 나도 너무 힘드니까. 누군 안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너 대신 밖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와. 그러면서 집에 와선 너 밥 차려줘. 설거지해. 내가 네 엄마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 내가 이혼하는 건 네 누나들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너 때문이야. 근데 무슨 지 누나들 버리고 온다는 둥 개소리를 해? 저는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요.
남편과 살던 집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 뒤로 몇 년간은 소식도 모르고 살다가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이혼 후 남편 인생은 진창으로 곤두박질 쳤더군요. 아직도 변변한 직업을 못 구해서요. 시누이 집에 돌아가면서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나 그 남편들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꿋꿋하게 방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신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저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최근엔 술 때문에 간경화가 와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다던데 시누이들은 차라리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 눈치더군요. 그렇게 우리 막둥이 하면서 끼고 돌 땐 언제고 말이죠. 그럴만도 한 게 시누이들 역시 생활고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애초에 본인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도 변변찮은 남자들이랑 했으니까요.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다 큰 동생까지 건사하려니 너무 힘들겠죠. 그중 몇 명은 생활고로 이혼하기도 했고요. 또 몇 명은 마트 캐셔, 식당 서빙 같은 서비스직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벌고 있다 하더군요. 반면 이혼 후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없다 보니 쉴 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면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전 남편에게 워낙 크게 되어서일까요?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 두렵고 버겁네요. 제 주변만 봐도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조진 사람은 많거든요. 저만 해도 그럴 뻔했고요.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은 제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사연 들어주신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늙어서 후회하기 전에 얼른 새로운 짝을 찾아봐야 할까요?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새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